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음모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벌써부터 댓글 부대가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의원님들이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나치게 욕설을 하거나 비방 위주로 하는 것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란 1939님 안녕하세요. 생방송 시청은 처음입니다. 여기는 미국 메릴랜드입니다. 멀리 미국에서 함께해 주시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릴랜드는 지금 몇 시쯤 되는가 궁금한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연구소장님이네요. 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잘 됩니까? 예, 열심히 민생경제 살리기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 집권여당 안팎에서 불필요한 논란 그리고 분열, 갈라치기, 조장 이런 게 많이 올라요. 저는 오늘부로 모든 분열과 말도 안 되는 음모론과 갈라치기와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중단해라는 걸 호소드립니다. 똘똘 뭉쳐도 모자랄 때다. 제발 그만 싸우시죠. 음모론도 그만하시고요. 오늘은 피켓 안 가져왔습니까? 피켓 대신 어저께 안진걸 TV 임병구 인천교육감 민주진보 예비후보 오셨어요. 그것만 호소하시더라고요. 교육감 선거가 6월 달에 있는 걸 모르는 분이 인천 시민조사에서 81%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특정 후보 지금 소개하는 거 단일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 이름은 지어도 좋은데 8월 달에 아니 6월 달에 인천이래. 전국 교육감 선거 같이 한다. 이거 다시 한번. 인천은 지금 민주진영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나요? 예, 이분이 이제 1차 단일 후보가 됐고 현직 교육감님이 그 진보 교육감 소속인데 이분이 만약에 교육감으로 선언하면 2차 단일화를 해야 될 상황인데. 오케이, 알았어요. 교육감 선거가 진짜 너무 안 떠요. 분위기가. 뭐 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건데 뭐 원래 그랬어요, 교육감. 예. 네, 아니 올해 너무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 선거까지. 예. 자, 왼쪽에 두 연구소장님 계시고 오른쪽에 고맙습니다. 두 법조인 모셨습니다. 정필승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뵙네요. 약간 그렇게 됐네요. 예. 매주 보면 더 좋은데 또 다른 일이 또 있으시니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변호사가 공통점인데요.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안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저희 동네 선배님이십니다. 형님이십니다. 그러시구나. 네. 예, 안산. 네. 내가 땅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산에 안산 땅 많습니다, 여러분. 안산 선수가 안산에 안 사는 거 아시죠? 아재 개그들. 아니 개그. 이 개그는 왜 필요하냐면요. 안산 양궁. 네, 맞아요. 실제로 안산역에 가면 안산 선수는 안산에 안 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어요. 약간 이제 시민들 좀 웃어라고. 원래 안산 선수가 광주 아닌가? 맞습니다. 광주 출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안산이란 도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안산 선수니까. 그래서 안산역이 정말 제가 현수막 봤다니까요. 일종의 이제 시민들을 좀 위로해 준 거죠. 유머로. 네. 안산 선수는 안산에 안산입니다. 오케이, 오늘 좀 죄송합니다. 약간 긴장되는 분위기인데 안진걸 소장님이 분위기를 많이 누그러뜨렸어요. 예. 자, 김어준 씨가 하는 그 방송에서 장인수 기자가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을 제기를 한 뒤로 이제 이게 뭐냐. 일단 당장 그렇다면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냐. 장인수 기자가 밝히질 않았어요, 아직. 뭐 그날 밤에 뭐 방송한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검사 쪽에서 아니 그렇다면 차라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법무부 장관 아니냐?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정성호 장관이란 말인가?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정성호 장관은 택도 없다.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일단 부인했습니다. 반박했지요. 정성호 장관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공천 취소 거래설에 어떤 입장이실까요? 참 뭐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달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건 뭐 대통령 보호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연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관련해갖고 장관이 뭐 공소 취소해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저는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축이라고 하죠. 그럴 전혀 아니다. 정성호 장관의 정책보좌관 조상호 보좌관은 장인수 기자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들어보죠. 혹시 이런 장현수 기자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을까요? 대상자를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혀달라. 예. 취지원까지 밝혀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이 될 수도 있겠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죠. 자, 패널들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이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내부에서조차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국힘당이나 또 극우 매체, 보수 매체들은 오케이 지방선거 싸울 것도 없고 그랬는데 잘 됐다 하면서 이걸 물고 늘어집니다. 당장에 그 유명한 매체들 있죠. 뉴데일리, 뭐 데일리안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목 뽑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뉴데일리, 여권 파워게임 점입 가경, 김어준 방송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탄핵 왜 나왔나?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아주 신났어요. 제가 아침에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표현을 원래 있던 속담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석 달 굶은 고양이 쥐새끼 만난 듯. 아까 김남국 대변인님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있던 것 같기도 하고. 만드셨다면 어마어마한.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처음에 열흘 굶은 고양이 했다가 왠지 속담은 좀 석 달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석 달 굶은 고양이 쥐새끼 만난 듯. 아니, 근데 우리 조상들이 참 현명한데 그 제가 시비 좀 걸어볼까요? 예. 고양이가 쥐새끼 먹는 걸로 생각하시죠? 고양이 쥐새끼 먹나요? 네? 고양이가 쥐새끼를 먹죠. 먹냐고. 네. 먹어요? 네. 옛날에는 먹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먹고 잡기만 한다고. 예, 원래 옛날에 고양이가 먹었어요. 쥐새끼 먹습니까? 그게 더 토론 주제면 앵커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고양이들이 쥐를 잡아서 뜯어먹는 걸 전 봤어요.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양이들의 식성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이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 많고 먹이를 많이 주고 바뀐 건지 예. 그걸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마시죠. 이거는 본론이 아니에요. 본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쓸데없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싹 이야기 미끼를 던지니까 싹 물잖아요. 자, 또 하나. 또 김어준 방송서 이 대통령 탄핵감 발언 터졌다. 믿었던 친여 방송의 배신. 그런가 하면 김어준발 공소 취소 거래설에 여 경로 김 상황 정치 흔들리나 이런 식으로 하고 조선일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탄핵까지 꺼낸 김어준 유튜브 친명 격앙 커지는 여권 파열음 완전히 신났어요.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마치 여권 내부가 이제 엄청나게 막 붕괴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좀 더 정리하고 가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김어준 씨가 과연 이거를 마치 이런 공소 취소 거래설이 있다 하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어준 씨가 입장을 밝혔어요. 장인수 기자가 그런 말 할 걸 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그 해명도 들어보죠. 오늘 뭐가 좀 잘 안 맞... 김어준 총수가 이제 사전에 그런 어떤 내용 컨텐츠를 말할 줄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방송에서 저희가 정어리 TV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주제 아니면 굉장히 검증이 안 된 위험한 어떤 그런 발언을 하면 아마 배훈기 앵커는 여기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봤냐, 검증된 거냐, 구체적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따져 물고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하면 자제를 시켰을 겁니다. 저희 유튜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송 심의라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그런 심의 규정 말고도
다른 여러 어떤 방송인 매체가 가지는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대개 진행하는 사회자들은 그런 정제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전파 타고 나가는 거를 되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확인을 해주고 검증을 하는데 김어준 총수가 그 진행하는 현장에서 과연 그런 검증 절차를 했는지 그건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그 부분은 짚어봤어요. 이제 기자들이 방송을 할 때 항상 팩트 체크가 우선 아니냐. 그러면은 일반 유튜브 채널 같으면 뭐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막 마음대로 하지만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 영향력이 최고니까 그럼요, 네. 거기에서 적어도 뭔가 기사를 방송을 하거나 보도를 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그 팩트를 좀 더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게 파급 효과가 크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그러니까 취재원을 밝히라는 것은 아니고 했다는 이쪽에는 확인을 해봤느냐. 근데 그건 본인이 안 밝혔지만 누군지는 들었을 거니까. 그래서 만약 그쪽은 만약에 확인 안 했다라면 우리는 대체로 홀드하잖아요. 언론에서 이 모든 이 과정을 총칭해서 게이트키핑이라는 영어 아주 한마디로 딱 압축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이 되는 정보, 뉴스잖아요. 네. 그 창구잖아요. 그 미디어는 그게 그 미디어의 목소리, 그 미디어의 주장으로 비춰진다면 이 게이트키핑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핑이 지금 이미 두 분의 설명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인지 확인을 먼저 하고 그렇게 사실 확인 여부에 접근이 됐다면 그게 우리 매체의 주장입니다. 우리 매체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독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두 가지 세 가지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자기들의 목소리만 내세우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목소리 아닌 것도 다 담아가지고 그냥 퍼날르기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장인수라는 패널리스트 그다음에 홍사훈이라는 패널 두 사람 다 전직 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사실상의 미디어잖아요. 이 미디어의 주의 주장을 담은 목소리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한 얘기들이 아까 김남국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전에 조율 내지는 뭐 또는 뭐 통제? 그러니까 미디어라면 신문이나 기존의 방송, 올드 미디어라면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려고 하는 이 주장은 사전에 뭔가 하여튼 검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한 두 사람들의 좀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 이 약간의 관종 내지는 왕자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이 유튜브 언론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아무도 통제도 안 하고 아무도 심의, 아까 심의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런 게 될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사후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후에. 그러나 사후에는 이렇게 뭐 여권의 분열, 여권의 충돌, 갈등, 음모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정보통신 관련 무슨 보호법 같은 것도 유튜브라는 거를 미디어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논쟁을 했습니까? 그러면 책임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사후 제도적인 장치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번 사건 하나가 딱 보여준다. 법조인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미디어, 일반 이 유튜브라는 미디어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법조에서 이쪽 관련해서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책임을 오히려 더 안 지는 거는 기존 언론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조그만 방송 같은 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금 받고 민사소송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언론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좀 부실한 방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유튜브라는 미디어, 이 미디어를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가셔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마디 붙여보고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거기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객관적이진 않겠지만 우선은
그 홍사훈 기자 발언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방송에 사과를 했고 본인의 언어의 의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다른 기자들이 악용을 하더라. 하지만 악용을 하게끔 만든 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셨어요. 아, 사과를 했나요? 네, 예, 예. 어제 페이스북에도 사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저는 홍사훈 기자의 태도를 김어준 총수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당국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제어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를 쥐어준 책임이라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마이크를 쥐어준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았건 몰랐건.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이 뭐 취재원을 노출하거나 안 하건 사실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방송에서 본인이 하고 있던 방송에서 정제되지 않은 이런 내용이 방송이 된 것 자체는 이거 자체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다만 내가 봤을 때 진짜 몰랐던 것 같다. 그 근데 정도. 홍사훈 기자는 그 프로그램의 패널이 아니고 공동 진행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오후에는 진행을 예, 하시고요. 오후엔 진행이고. 오전에는 패널로 오전에는 나옵니다. 패널로 나와요? 네, 예. 제가 우리가 한번 우리 정어리 TV에서 총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오늘. 그러면 잠깐만요, 예, 예. 안 소장님. 지금 이제 거의 다 아시겠지만 예, 예. 우리 애청자님들은 뭔 내용인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듣고 가지요. 그러니까 홍사훈 기자가 뭐라고 했길래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좋습니다. 있는 판에 홍사훈 기자가 어제 아침이죠? 예. 어제 아침에 방송에서 이제 탄핵감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발칵 뒤집히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죠. 그래서 어제 밤에 또 생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한 거다. 그래서 취재원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약속했다면 못하지. 아니 그런데 그게 어제 그 방송했잖아. 대통령 최측근 그리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군지 우리 다 특정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 검사장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그 최측근이 그랬더니 검사장 중에 한 명이 그럼 차라리 지휘를 하셔라. 지휘권을 발동해라. 거의 특정돼요. 그럼 한 명밖에 없지 뭐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취재원은 밝히지 못하더라도 크로스 체크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이 그렇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기본은 당사자한테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저 말은 제가 홍사훈 저 말도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저게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홍사훈 기자가 그전에도 A 기자나 B 기자나 C 기자가 제가 들어보기에도 좀 섣부르거나 과도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 팩트 체크했어요. 크로스 체크했나라고 이 방송 전에도 논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홍사훈 기자는 화가 난 거예요. 후배 기자들이 너무 섣부른 이야기를 꺼낸 거에 대해서 사실이라 하면 탄핵감인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크로스 체킹이나 중복 체킹이나 예를 들어 언론사로 치면 꾸준한 데스킹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크로스 체킹 그다음에 또 선배나 여러 게이트키핑을 해서 여러 관문을 거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지은 것 때문에 홍사훈 기자는 이제 애청자들께서 탄핵감이라고 이재명을 몰아붙인 게 결코 아닙니다. 예, 예, 맥락도 예, 그렇고요. 예.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어야죠.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을 뻔했죠. 본인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 너무 함부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에 나온 게 저하고 이제 홍사훈 기자님하고 화요일날 방송을 같이 했는데 그 앞에 이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예. 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홍사훈 기자님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뉘앙스 읽었죠. 네. 거의 정확하세요. 예. 예, 예. 아니 이 말고 다른 어떤 기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반박을 했다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말하시면 이건 민주당이 엄청난 내분에 빠지는데 확인됐어요? 갖고 논쟁이 벌어져서 그게 쇼츠로도 돌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다만 저도 거기서 탄핵이란 말은 그렇죠. 굳이 써서는 안 함부로 되죠. 써서는 그냥 안 되는 말이죠. 큰일 날 일인데 예. 그런 걸 우리 후배 기자들이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지만 영향력이 막강하고 언론사까지 등록되어 있는 유튜브거든요. 그 유튜브는 조심했어야 된다는 취지예요. 제가 듣기로는 홍사훈 기자의 저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아니고 장인수 기자의 그런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그 위험한 발언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맥락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딱 그런 걸로 네. 이해가 되지 근데 않습니까? 맥락인데
단어 자체를 그렇죠. 단어 비유 자체를 너무 위험한 그렇죠. 발언을 쓴 거죠. 그리고 딱 예. 잘라서 쓰기 좁게 앞뒤 뭐 잘라서 입장을 준 거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 홍사훈 기자가 이제 그런 부분은 사례급지 못했다 잘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방송이라는 게 하다 보면 말이 막 과장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좀 과잉되기도 하고 기억이 헷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또 교정해 주면 돼요. 심지어 말 중간에 아까 제가 일면 탄핵이라고 비유한 것은 그만큼 엄청난 사회인데 취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걸 지적한 내기도 하고 중간에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원점으로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정어리 TV가 반드시 정리하시다 보는 게 개혁을 후퇴시키고 공소를 취소하기란 건 100% 1000% 거짓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자, 장수자가 여기저기 다니는 과정에서 설령 그런 이야기를 하는 미친 자가 있었으면 거기서 뺨을 때리고 입을 막혀 있어야죠. 야, 이 미친놈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거래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거래가 될 수도 없는 거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잖아요. 누구라도 검찰 내 정치검찰 중에 그렇게 거래를 시도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그걸 규탄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완벽하게 취재가 안 되면 사실은 본인이 그런 데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인수 기자를 그동안 평소에 응원하고 지지하고 저도 신뢰해온 입장이었는데 이번 건은 도저히 그 상태에서 그런 표현을 만약에 근데 그 맥락은 이런 거 있어요. 장인수 기자 보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현 정부. 그러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잘못이라는 것만 목소리를 높이면 되는데 거기에 이어져서 검찰 개혁이 엉망인데 심지어는 공소 취소랑 거래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를 이야기하다가 취재원이 있다까지 된 거거든요.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 장인수 기자님께서 앞단에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해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거기까지를 팩트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팩트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로서 검증된 것들을 사실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원이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원, 그냥 내가 들은 사실 또는 주장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게 확인된 주장이 전혀 아닌데 마치 이것을 팩트다라고 하면서 강조해서 말을 하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완전히 음모설을 더했어요. 검찰 내에서 일각에서 누가 그럼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이상한 검찰이 공소 취소와 관련되어서 거래하는 것과 같은 아니면 또 뭐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음모설과 결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아까 말한 장인수 기자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전원 자체 주장을 들어보면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실에 맞지도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해줘라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요. 또 형사소송법상에서 공소 취소권자는 공판검사이고 또 지휘권에 있는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도 사안이면 대검지휘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안을 검사장들 여러 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뿌리듯이 막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 부린다는 것 자체가 그 말 들었다는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 음모론에 빠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정보가 폐쇄돼 있을 때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 개혁안도 나오고 민주당 개혁안도 나오는데 특히 이제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부 개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 왜 이럴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협박을 받고 있니부터 시작해서 오만 잡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이럴 때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싹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를 과신하게 돼요. 예. 믿기가 쉬워, 그런 정보를. 근데 나는 정보를 받았어. 내가 정보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정당해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내 귀에 달콤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왜?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니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공소 취소에 관한 국정조사도 이야기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의 억울함과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무리했음을 이미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왜 대통령이 그런 무리수를 두지? 이 물음을 한 번에 해봤어야 된다고. 네. 그 이전에 저는 장인수라는 기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앞뒤에 잘려져 있는 대목이 있을 거다. 특히 앞에. 제가 장인수라는 기자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언행을 짐작해 보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검찰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야. 뭔가 반격을 하려고 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물을 먹이려고 해.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이랬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과 우리 안진걸 소장 말씀에 하나만 언론의 역할, 언론의 책임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올드미디어는 한술 더 뜬다 그러셨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올드미디어에서 터졌으면 누구 책임이 되겠습니까? 출연해서 얘기를 한 장인수만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김어준도 같이 책임을 져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예, 거잖아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매체라는 건, 미디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전달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미디어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 말씀처럼 기자라면 야 임마 하고 뺨을 때리는 건 기자 역할이 아니죠. 그건 플레이어의 역할이지. 그건 자기가 정치인의 역할이고. 저랑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장인수한테 취재원이든 아니면 정보원이 그런 말을 안 하죠. 예.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기자였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말을 했겠죠. 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 이런 말이 심지어 나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그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게 본질과는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어제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이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 가운데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게 발언하는 그런 환경은 맞지요. 그러나 이제 그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좀 다듬어야 된다. 옛날처럼 나와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것 가지고는 옛날에는 됐을지 몰라도 이제는 200만이 넘죠. 235만인 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리고 영향력도 아주 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걸러야죠. 그러니까 우리 윤경우 소장님도 평생을 언론에 계셨고 네. 저도 쭉 그쪽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이런 것을 이제 대체로 젊은 기자들, 경험이 좀 적은 기자들은 뭔가 대단한 얘기를 들으면 좀 흥분을 해요. 엄청난 거 가져왔습니다. 뭔데? 아, 세상에. 이 법무부 장관이요. 검사한테 공소취소 거래를 했답니다. 사실이야? 제가 들었다니까요.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부탁을 했대? 법무부 장관이 했대요. 법무부 장관한테 확인해 봤어? 그것은 아직. 그러면 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훈련을 이제는 좀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실제 처음에 이게 보도가 된 날 제가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같이 여러 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 내용을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못 쓰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하나도 안 나왔고 검증이 안 됐다. 그러니까 보통의 기본적인 어떤 팩트 체크를 하는 언론사라고 하면 이거를 따라 기사를 쓸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어디 1인 유튜브에서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그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이제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나왔다는 것이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이제 항상 모든 일은 하나만 가지고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또 김어준 씨가 그 전에 어떤 이유로 막 뭐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대해서 생산이 되고 뭐 그 의혹을 부추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김어준 씨는 그 장인수 기자 발언과 관련해서는 자기는 그런 걸 예상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준비됐나요? 한번 들어봅시다. 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지금 뉴스공장이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번 그 장인수 기자 건 관련해서 이걸 사전에 장인수 기자가 이 폭탄을 던진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꺼낸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냐. 그걸 그게 왜 몰라요. 스크린이 안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조율됐을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기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 그 테이블에 앉았는데 포카 치는데 꺼내놓고 치는 사람 없듯이 기자들도 자기 업종의 프로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미리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럼 딴 사람이 써버리게. 자기가 단독 특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안 꺼내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저하고 주진우하고 한 20년 가까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어왔는데 제가 주진우 기자가 뭘 들고 왔어요. 뭐 하나 할게 그래. 그러면 내가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특종은 절대. 저한테도. 그리고
그 소스가 어딘지 저도 묻지 않고 제가 말할 때도 주진우가 묻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 업계의 프로들은 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런 줄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뒤에서 다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김어준 씨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장인수 기자가 그런 말을 하기로 나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서 나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인데 지금 만약에 저런 시스템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저는 저건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게 이제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작동이 되는 뭐 굳이 따지면 올드 미디어 뭐 뉴 미디어 뭐 구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디어냐 아니면 그야말로 1인 유튜브 1인 블로그냐 저는 큰 차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기서 장인수 기자가 저 얘기를 했을 때예요. 제대로 미디어로서의 책임의식이 있는 곳이었다면 진행자든 아니면 저 책임을 지고 있는 김어준 씨가 아까 정 변호사님 얘기하셨나요? 김남국 대변인 얘기하셨나요?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확인된 겁니까? 라고 한 번만 거기서 체크를 했다면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기자의 특종이요? 아니 이게 무슨 혼자만의 얘기지 기자의 특종입니까? 그러니까 주진우가 뭐 나하고 20년 했는데 난 물어본 적도 없고 뭐 그랬다. 그건 옛날 얘기라니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금처럼 영향력 있는 매체가 아니었으니까 가능해요. 근데 이제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은 적어도 김어준 씨가 저 방송에 편성 책임이고 책임이 있다면 방송에 책임이 있다면 확인해야죠. 해야죠. 네. 방송 나가기 전에는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방송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넘겼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인가 진실인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게 나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까지 생각을 해야 그게 방송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지요. 너무나 공감이 되고요. 뉴스공장은 지금 현재 박형관 기자라고 하는 기자가 대통령실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론사에 준하는 지위가 아니라 언론사라고 봐야 되고요. 출입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니까요. 언론사 등록이 되어 있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향력 차원에서는 기존에 얻는 이 소리 많은 재래식 언론, 레거시 미디어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이트키핑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말을 했을 때 확인을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물어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물어보는 게 그냥 형식적인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확인에 불과하고 오히려 장인수 기자가 하는 그 이야기를 더 끌어내는 그런 발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적절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공장을 수년간 출입해본 사람 알잖아요. 그건 또 출입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애청자들께서 이제 김어준 비난하는 글 많이 올리는데 대본에 저런 내용이 촘촘히 써져 있지 않아요. 레거시 언론들은 비교적 아주 촘촘히 써져 있잖아요. 대화의 ABC 등이 쭉. 근데 굉장히 이제 일종의 뭐라죠? 키워드 중심으로 써져 있단 말이죠. 작가님들이 세세하게 써도. 그리고 유튜브의 특성상 갑자기 꺼낸 이야기를 대부분 진행자들이 좀 들어주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어준 총수가 알았다, 둘이 짜고했다는 건 절대 팩트는 아닙니다. 이건 이건 확실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근데 예전에 윤석열 정권 때 우리가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걸 터뜨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건 엄청나잖아요. 세상에 영부인 땅 있는 대로 고속도로 종쪽을 그러니까 김어준 깜짝 놀라면서 이건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삐 하면서 좀 더 확인해보고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라고 이렇게 잘 스럽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저희는 확신이 되는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 장윤수가 분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야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후퇴하지? 공소 취소랑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약간의 고위층이든 누구든 저는 그것도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제가 말한 아까 미친놈이란 건 뭐냐면 제가 들었다면 야 이놈아 그런 생각을 하는 놈은 없어 하고 혼내준다는 이야기지. 기자는 당연히 들을 수 있겠죠. 게이트키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중요해요 분명히. 근데 그 기존의 레거시 언론에 대비해서 일반적인 유튜브 언론들이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사실 게이트키핑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 언론들 이 게이트
키핑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애들만 독점하고 심지어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어떤 표적을 삼으면 그 표적을 향해서 이 게이트키핑이라는 권력을 이용했고 여기에 염증을 느낀 일반 대중들이 나는 꼼수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작됐던 게이트키핑이라고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날것의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사람들한테 흥미를 받게 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디어가 갖고 있는 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성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기존에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과 뉴미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쩌면 이 게이트키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제 오히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레거시 언론에서는 게이트키핑을 느슨하게 하고 그리고 뉴미디어에서는 게이트키핑을 강하게 요구되는 이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좀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이크를 쥐어준 책임에서 김어준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저 문조털레 새끼 또 나왔다고. 저는 그런 말도 좀 안 써야죠. 안 쓰고 저는 절대 쓰지 말고. 저는 그 말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안 됩니다. 괜찮다. 아니. 그런 표현 나한테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 나는 뭐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분명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김어준이 마이크를 쥐어준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걸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게이트키핑만을 강조하기에는 뉴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격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맞는데 근데 그 뉴미디어의 그런 특성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재래식 미디어를 능가하고 재래식 미디어가 그동안 함부로 보도했던 걸 비판을 하면서 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더 함부로 보도해버리는 건 곤란하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뉴스공장이 사전에 기획한 것도 아니고 김어준 총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하지만 이번 건은 정말 장인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든 또는 그건 정말 너무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팩트체크 다 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끌어버린 거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예청자들은 막 뉴스공장 욕을 하고 난리예요.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그동안 해온 긍정적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공장도 피해를 봤어요. 2월 달에 231만에서 229만원 2만 줄어들었잖아요. 이번 사태가 되면서 또 2만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나 뉴스공장도 깊은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구독자 숫자가 4만이 빠진 건 작은 게 아니거든요. 2, 3월 만에. 그래서 이번에 잘 점검해 전 대웅경께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시스템을 점검해서 돌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장점이 우리 유튜브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이야기나 위험한 이야기는 예를 들면 사전에 상의를 한다든지 사전에 상의가 정 안 됐다 하더라도 진행자가 이건 좀 더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하고 끊어주는 그 정도의 룰과 질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패널도 진행자도 다. 아니 형식 논리지만 우리 김남욱 대변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저 장인수 기자가 한 얘기를 아까 그 뉴스공장에 취재 기자로 소속돼 있는 박모 기자가 했다면 그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김어준 편성 책임자가 절대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니 지금도 이미 자유로울 수는 물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라는 게 유튜브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달라졌는가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저는 김어준 씨의 저 발언이 진실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리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은지는 한번 이 기회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다시 이제 본질로 좀 돌아가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 수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두고 지금 마치 대통령은 조금 그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을 주도를 해왔던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면은 다 놓치고 이거 제대로 이번 기회에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다른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몇몇 매체들의 그 의도적인 제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장동혁이 이따가 한번 우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만
공소 취소 거래 사실이면 탄핵하고 가짜면 김어준 징벌해야 된다. 막 이렇게 지금 또 소리를 내요. 예. 그야말로 석 달 굶은 고양이 주새끼 만난 것 같이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걸로 악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공소 취소는 또 다른 문제죠. 공소 취소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것인가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이 법안이 지금 마지막에 멈춰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가가 가장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그러면 공청회 같은 걸 해보면 어떠냐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김남국 대변인님,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이게 어떤 조사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뭘 하려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어떤 기초사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초사실이라든가 이런 아예 구체성 있는 내용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예. 이 법안, 지금 중수청, 네. 공소청 법안을 일단 정부가 안을 가져왔잖아요. 네. 그런데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추미애 위원장은 기존에 했던 법안에 비해서 너무 후퇴했다. 지금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고, 대통령은 확실하게 이렇게 가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르칠 수 있다.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울 수는 없지 않느냐. 외과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갔으면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을 놓고 법사위가 만든 안, 정부 안, 이걸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떠냐 이거예요. 우선은 법사위가 만든 안은 없습니다. 이제 법사위에 김용민 의원님과 추미애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부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정부안이 만들어진 게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미 지난달 2월 22일에 민주당에서 수차례 아주 좀 시끄러웠잖아요. 1, 2월에. 그 시끄러웠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서 당론으로 만든 그 당론에 아주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거를 조정해가지고 청와대 당, 그리고 법무부, 검찰, 경찰, 법사위 의원, 개별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만든 안이 지금 정부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사항이 있다라고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최종 본회의에 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서 조금 더 완성된 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각자 바라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이미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형사사법 여러 가지 피해자가 되거나 피의자가 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또 일부의 시각인 거고, 또 다른 한쪽의 시각은 검찰 자체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아예 검찰의 권한을 뺏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지금 막 여러 가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지금 토론을 지금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앵커께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매일같이라도 몇 시간씩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설득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필승 변호사님은 해법을 어떻게 찾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러 번 민주당 안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이야기랑 좀 붙이자면 역설적으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장인수의 그 음모론이 맞다면 민주당 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민주당 안은 있습니까? 민주당 안이라는 게 그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게 간단하게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난달에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대한 당론이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은 당론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측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6월 이후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자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가장 있죠. 중요한 거는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어떻게 박탈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수사권을 박탈하되 보안 수사권의 형식의 수사권을 남겨둘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해서 수사는 경찰이 하게 할지. 저는 결국 충돌이 부딪히는 지점은, 가장 심하게 충돌이 부딪히는 시점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민주당안처럼 안이 아직 확정됐다고 안 했는데 그 보안 수사권을 절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러니까 쓰신 X에 쓰신 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개혁은 수술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술할 때는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오히려 그 말대로 그냥 대통령님께서 X에 쓰신 말 그대로 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상황이고 저는 그 부분도 일견 이해를 하는 게 어찌 됐든지 간에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에 70년을 이루어져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요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맞춰져서 발달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고발할 생각이다. 금감원에서 고발할 생각이다 했을 때 뭐라고 뉴스에 나오냐면 검찰에 고발할 생각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게 옳건 그르지 않건 간에 70년간을 그 체계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수사에 관련됐을 때 검찰에 의뢰를 하고 검찰의 판단을 맡겨본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뀌었을 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이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100% 동의를 해요. 그래야 보안 수사권이 맞건 보안 수사 요구권이 맞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요구권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라든지 대통령님이 바라보는 관점 뭐 정성호 장관이 바라보는 관점도 있어요. 전문가의 관점은 전문가의 관점으로서 분명히 가치가 있거든요.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많은 지지자들이 보안 수사권은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까 봐 대통령님께서는 저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조인으로서 경찰이 정말 제대로 안 해가지고 1차 수사관에서 검찰이 보안수사 안 해서 피해자가 생길까 봐 지금 박찬웅 교수는 그걸 저는 너무 극단적인 예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은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가 촛불시민혁명이라든지 비혁명을 일으킨 입장에서는 국민들하고 보안수사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일단 두 번째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왜 검찰총장이 유지돼? 헌법에 나와 있다는 헌법에는 그게 헌법 기관이 아니어서라 기능적으로 그냥 기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직책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라고. 공소청의 대빵은 공소청장이죠. 이건 뭐 아주 실질적인 개혁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국민들의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겹쳐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들이나 피해가 있을까봐 조금 더 논의해보자. 또는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상태죠. 여기까지 저는 건강한 논쟁이라 보는데 이것 때문에 또 너무 막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저는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마지막은 이제 최종적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네. 둘 다 일리가 있고 정부의 안도 엄청난 개혁안인데 정부의 안이 개혁안이라고 표현한 건 전 동의는 안 돼요. 네. 이것도 엄청난 개혁입니다. 이거 하나도 이재명 정부가 해낸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안이 지금 제가 지지하는 안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라도 결론 나도 일단은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결론 나면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SNS에 글을 쓰셨잖아요. 저희가 토론할 때 상대의 의견은 완전히 악이고 절대 악이고 내 안만 내가 가진 생각만 선이다 절대 선이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면 토론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보안수사 요구권도 일견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고 또 왜 보안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정책적으로 설명할 건지 선택할 건지는 사실은 정책적 가치를 어디에다 우선해 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계약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는 악마다 너는 검찰을 포기한 놈이다 이 쓰레기다 잠깐만 있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네. 이제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윤경호 소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네.
아까 정필성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썼던 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읽었다. 그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김남국 대변인님 의견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을 때 가장 그 뜻을 확실하게 읽을 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2차례에 걸쳐서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좀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안 수사권을 좀 주자 이런 뜻입니까? 우선 저는 측근은 아니고요. SNS 담당자였을 뿐이고 대통령께서는 항상 SNS 글을 쓰실 때 솔직하게 쓰시길 바라지 어떤 정치적 해석을 일부러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러 막 이렇게 모호하게 하시지는 않은 분이십니다. 저희가 기자회견 볼 때도 아주 난해하고 아주 어려운 질문 또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할 때도 대통령께서 슬기롭게 솔직하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명확했어요? 보안수사권 허용하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니신가요? 오늘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라는 인터뷰를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주 예외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걸로 이재명 추정합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보안 수사권은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저도 그렇게 아니, 해서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추정입니다. 단정하면 안 제 됩니다. 생각이고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본다는 거네요. 아니 대통령의 뜻을 그렇게 추정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대통령은 명확히 입장을 밝힌 걸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방향이 정해지는 거지. 아니 김남국 대변인 같이 대통령 곁에 가까이 있었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추정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안 되죠. 제 생각이 이건 사실 국민을 잘못하면 호도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저도 이제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는 이 제도라는 걸 만들 때는요. 이게 이제 법이나 규정이나 뭐 기타 다른 걸로 보완이 되잖아요. 시행령으로 될 수도 있고 법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만들 때는 항상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역사적으로 정말 한없이 옳은 방향으로만 가고 한없이 현명한 결정만 내리는 사람이 그 담당자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검찰이 지금까지 괴물이 됐던 거고 그 전에 시계를 좀 돌려보세요. 전두환 노태우 때는 그 괴물이 누구였어요? 경찰이었잖아요. 권력의 하명을 받고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죄 없는 사람들 다 죄인 만들고 정치적이든 아니면 형사적인 일반 형사 사건이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쏠림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를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을 과감하게 줄이는 제도 개혁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니까 이번에는 검찰의 권한을 과감하게 줄이는 지금 개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된다. 왜? 네. 분명히 또 쏠림이 올 거다. 네. 지금 경찰을 그러면 권한을 이렇게 많이 주고요. 중수청이라는 거 따로 만들고요. 경찰 따로 옆에 국가수사본부라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경찰 국가입니까? 이렇게 많은 수사기관, 권력기관을 두고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을 다 없애주고 줄여주는 이게 제도적인 장치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조금이라도 악용이 될 경우에 누가 여기를 견제할 거냐. 맞습니다. 전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막상 집권을 해보니 저는 그런 견제와 균형을 조금이라도 남겨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이건 추정이네요. 이건 추정. 그래서 제가 이제 공청회 같은 건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냐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정면 돌파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 심하게는 그런 말까지 나와요. 만약에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철회할 거야.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저도 직접 들었어요. 민주당 지지자한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 언젠가는 한번 좀 짚어봐야 됩니다.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해.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세력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 집단이라고 그래야 돼요? 새로운 지지자? 예, 뭐 그렇게 탄생하고 네, 있는가 네. 하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만약에 그걸 개혁의 어떤 말로서 생각했던 것이지 이 개혁을 못한다면은 나는 지지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그 전에는 검찰의 완전한 그 수사권 박탈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걸 나쁘게 보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까 아 검찰 써먹을 만하네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아파트 5층에서 보는 것과 40층에서 보는 게 전망이 다르다니까요. 아파트 5층에서 볼 때는 상대방 맞은편 아파트만 보이죠. 근데 40층에서 보면 그 아파트 옥상도 보이고 저 멀리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인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네. 듣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 검찰을 개혁하는 와중에 이게 수사권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국민들하고. 그리고 토론 한번 해보면 어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어떤 교수님은 너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검사가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 같은 사람 가가지고 왜 그래가지고 소주에 연어 파티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사건을 보안 수사권 요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니 그런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 동안 정지되지 않는다 이런 부칙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보안 수사 유지 요구권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서로 간의 단점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를 해야 그 단점이 생기지 않게끔 방패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뭐 그래 그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뭐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입장이 있어야 아 그러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되 예를 들어서 검사가 피의자 얼굴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연어 소주 파티 못하게 검사가 뭐 피의자를 만난 순간부터 24시간 동안 동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반드시 보존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아무런 저항을 못 해버려요 그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토론이 뭐 수십 년 건데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되 보안 수사 요청권은 해서 최소한 보안 수사를 검찰이 그러니까 공소청 요청을 하자는 것은 대부분 합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때 보안 수사 요청이 접수가 됐는데. 의무적으로 경찰 내 상급기관이 의무적으로 1차 수사팀을 완전히 배제하고 거의 체계를 달리해서 다시 수사하게 하면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피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저희들 주장이에요. 시민사회단체 상당. 저는 이렇게 견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충돌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불을 바꿔가지고 판단하게끔 하거든요. 법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경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저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관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균형과 견제라는 입장에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검찰한테 주고 경찰한테는 기소 요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정말 당당하게 아주 딱 밝게 공론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뒤탈이 안 남고 좋습니다. 음모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 같은 거 아닙니까? 곰팡이를 죽이는 방법은 햇빛이죠. 그렇죠. 정필승 의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님. 햇빛에서 잘 자라는 곰팡이도 있어서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식했군요. 다시 한번 공소 취소 거래서는 1도 팩트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 두 번째는 보안수사권이냐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그거 저는 마지막 쟁점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도 중대한 진전이라는 관점 하에서 토의를 해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안 되면 죽일 것처럼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지지를 처리한다는 건 심각하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민생 경제도 살리고 남북 관계도 관리하고 잘한 것도 많은데 이거 하나 갖고 다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마할 필요는 없다 봐요. 저는 그냥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좀 그만 싸우고 어쨌든 이 와중에도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가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서로를 악마하는 일은 그만해야 된다. 오늘 또 난리잖아요. 오늘까지도 전국의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이 유튜브하고 당 안팎에서 다 싸우고 있어요. 이게 누가 좋아요? 지금 여러분 전부 다 국민의만 구세력만 지금 좋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배국민 TV, 정어리 TV 댓글창에서도 모두 싸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원래 권력이라는 게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가 안정이 안 됐는데 왕자들끼리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권력 상징이 생기는 게 권력이에요. 저는 이게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 나쁜 현상이라고만 보기보다는 권력을 차지하고 각각의 권력 차지하다니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각각 만들어가는 세상의 그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투는 것도 과정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논쟁을 하고 일종의 그런 자기들이 지지하는 의견 그룹핑해서 서로 정책 경쟁, 선의 경쟁하는 것까지는 저도 좋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예 죽이기식이라는 말이죠. 저도 그게 악마하고 내쫓아한다는 식으로 생각이 다르면 언제부터 이런 이상한 풍토가 생겼냐는 거죠. 모든 유튜버가 싸우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아까 모두부터 그만 싸웁시다 제발 좀. 대동소이. 저는 안 싸워요. 구동조이.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는데 다른 거 준비한 것을 또 못 다루네요. 2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출연하니까요. 지휘권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 내용 한번 다뤄보고 하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나느냐에 모든 세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 말은 거꾸로 들어야 돼요. 한 3, 4주 걸린다 그러면 금방 끝나는 거고 금방 끝난다 그러면 한참 가는 거고 거꾸로. 막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출구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오늘 오후 4시에 우리가 딥블루 합니다. 거기에 튀르키예에서 귀화한 알파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예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오후 4시에 중동 전문가 알파고 신하 씨. 진짜 전문가입니다.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네, 저분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4시에 오실 때 우리 배공규와 딥블루 할 때는 항상 준비물이 있습니다. 노트 딱 준비해가지고 공부하면서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텐데 뭘 놀랬냐.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만든 영상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다가 아이언맨 뭐 트랜스포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트럼프 이자는 정말 너무 심하죠. 그런데 어제는 트럼프의 손녀딸이 또 이 와중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그 가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한국 갈비도 사고 뭐 초밥도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먹는 거를 자기가 먹방을 이렇게 또 찍어요. 그걸 먹으면서 맛없어 뭐 가면서 뱉고 또 트럼프랑 같이 전용기 타는 것도 찍고 뭐 카트 골프장 카트에서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던데 지금 이 전쟁을 도대체 트럼프 이 가족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사 뭐 개념이 없는 건 뭐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도 기본이고. 저는 그걸 트럼프 패밀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생각하면 뭐 그게 그 나물에 그 밥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용인을 해주는 미국 국민 여론이 과연 얼마나 지금 변해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2025년 선거에 트럼프가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 이거는 흔히 말하는 샤이 트럼프? 겉으로는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처럼 뭐 극단주의 옹호해주고 인종주의 옹호해주고 그다음에 오로지 백인들 위주 그다음에 뭐 자존심 회복해야 된다 미국을 다시 뭐 위대하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그게 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점잖은 체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사람들이
커튼 안에 들어가서는 그걸 다 용인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트럼프 패밀리의 저런 이중적인 행태,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군 통수권자가 자기 병사들은 뭐 죽어가고 있는데 골프 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드론 사업체 투자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투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거기에 이제 손녀딸까지 저렇게 개념 없이 나오는 이런 거를 전 세계에서 비난 여론, 이거는 뭐 강조해서 뭐 하겠어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지금 변해가고 있을까. 그게 이번 11월 중간선거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정필승 변호사님? 지금 이 전쟁의 와중에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보디숭어를 샀어야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전시 체계하면 우리 흔히들 전시 체계하면 총력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평시 체계를 유지한 나라가 미국. 굉장히 독특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건국한 이래 전쟁을 하지 않은 날이 20몇 년인가밖에 없다 그래요. 전쟁 국가예요. 전쟁 국가고 전쟁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명분을 만드는데 도가 튼 애들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전쟁을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에게 가해지는 그 일부의 손해, 전시체계로 인한 손해를 받아들이는가. 근데 미국은 언젠가부터는 밖에서는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국가 내부에서는 전쟁을 하는지 못하는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평시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였어요. 였어요라는 말이 중요해요. 지금 이 전쟁에서는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실제 전쟁에서 전술적인 면 자체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데 전략적인 면에서는 승패를 말할 수도 없을 정도. 왜냐하면 전략이 뭔지를 몰라. 뭘 하려고 여기를 갔는지를 사람들이 몰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국내 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을 제외한 다른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을 해도 국내 상황 영향을 안 받아. 걔네들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기름값이 올라가는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준비도 안 됐고 명분도 안 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그냥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쟁 중에 저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 대통령이 따지는 사람이 말이 되나? 하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시체계, 국내의 상황은 전시체계라는 게 없어. 사람들이 전쟁을 잘 몰라. 전쟁하는지 안 하는지. 왜 그러냐면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은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메인랜드 본토에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항상 명분. 진주만은 메인랜드가 아니거든요. 진주만이 마지막에. 메인랜드가 아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있었던 전쟁, 남북 전쟁은 내전입니다. 시빌워. 그러니까 적과 벌인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쟁을 하는데도 자기들은 평시체제, 이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9.11 테러가 미국한테는 그렇죠. 충격이었던 거죠. 가장 큰 충격인 거죠. 본토가 타격을 맞습니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명분이 확신해요. 전쟁을 할 때. 명분 없는 전쟁이었던 베트남 전쟁이 전쟁에서는 이겼어,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전쟁이라는 판단을 받는 게 명분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내부 체계는 변화가 없는데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반대는 확대되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이제 정말 너무 하나만한 이야기 같아도 전 세계 시민들이 반전 평화운동, 트럼프 퀴터 운동 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뭐라도.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오후 4시 딥블루 예고해 드립니다. 알파고 튀르키 출신 알파고 이 신하시 씨가 중동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맨 먼저 예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4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부터 댓글창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미리 와서 30분 동안 인사 나누시고 4시부터는 공부 모드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윤경호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김남국 대변인님, 정필승 변호사님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어리몰 광고 보시고 2부에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